제일 중요한 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집을 바꾸려면 꼭 1년 이내에 바로 파셔야 되니까.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재미, 테크놀로지, 디자인, 기술, 부동산 펀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펀펀의 오들입니다. 왜? 아,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이 또한 컨셉입니다. 오늘은 경제위기, 쓰나미가 밀려온다. 부동산, 너 어떡하니란 주제로 현업의 부동산 경력 10년 이상 되신 네 분을 모시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부동산 펀펀 5분 담화. 5분 담아? 네, 5분 각 하는... 개인별로 딱 5분씩 드릴 겁니다. 뒷담화야? 그 5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5분 동안 앞으로 지금 주제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을? 개인의 생각만 얘기하시면 되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깊게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5분을 한 번에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에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요? 한 번에 5분. 네. 아, 그러면 그러면 대화가 안 되네? 사회잖아요. 야 여기 사회자가 네, 나누는 독재자네, 한 독재자. 번에 5분. 문제는 뭐냐면 5분을 못 채우면 어떡해요? 아, 그거 괜찮아요. 아, 네. 너무 아니, 밀리지 말자. 5분을 못 채울 수 없는 게 이 타이머가 5분을 딱 하면 자연적으로 딱 보여요. 보이는 아니, 타이머예요. 아니, 빨리 5분 안에 끝낼 수가 끝난다는 있으니까. 얘기지. 끌고 그거 가야지 어때? 어떻게든지. 사회자는 좋은 거지. 내가 볼 때 사회 아주 이기적인 방식이야. 굉장히 그러네. 사회자에게 사회가 아무것도 좋은. 하는 게 없네, 이거. 그러네요, 진짜. 이건 시간 준비한 지키는구만. 저니까 제목이 사회자 뭐라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시계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시계 네. 타이머입니다. 그게 5분 표시가 돼 있네요. 그런가 보다. 이 시계가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이 이게 빨간색으로 유명한 거예요? 표시됩니다. 60분. 시계가. 네, 네. 구글. 그러면 시간이 자동으로 줄어요? 네, 네. 자동으로 줄고 뚝뚝뚝뚝뚝뚝. 알림도 됩니다. 그게 착착착착 주는 소리는 안 나네요? 네. 소리는 안 나요. 맨 대신에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그냥 색깔이 0으로 왔을 없어지죠. 때 끝나면 딱 끝나면 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지. 주제 말하기 전에 다른 걸로 뭉개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 그거 생각에는 홍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오케이.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그 역사를 볼 때 총 3번의 그 급변하게 침체된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1978년 오일 쇼크, 두 번째가 98년도의 IMF, 세 번째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외부의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흔들렸던 것인데 이번에 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예요. 그래서 각각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경제 대공황에 올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가장 제가 봤을 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곰님에게 첫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잠깐. 네. 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투자자가 그냥 소비자? 네. 아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다른 부동산 유튜버 보드를 보면 다 투자자의 입장 아니면 실제 중개업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중개업자로서 네,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곰님 5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한 거야? 네. 네. 나를 보기 지가 보고 예. 있어. 제가 특이하네. 저는 이제 그 준비를 많이 못했고 그리고 또 이 공인중개사든 개인이든 그냥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주제가 이제 현재 이 위기 상황 속 경제 위기라고 하니 부동산이라는 놈을 대할 때 이 부동산이라는 놈을 투자할 거냐 투자하지 말 거냐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화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약간의 경제적 상식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단어를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블랙스완,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랑 회색 코끼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네온스완, 그리고 하얀 코끼리 얘기를 좀 단어를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그 중에서
그럼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얘기는 이제 검은 백조라고 하잖아요. 검은 백조. 이제 경제 용어인데 사실 백조가 검은 백조가 없다고 생각했죠. 검은 백조 봤어요? 혹시? 못 봤죠. 내가 물어볼게요. 제이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검은 백조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세요? 그거 경제 용어잖아요. 아, 없다라고 생각하구나. 응. 여러분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덜 된단 말이에요. 검은 백조는 존재하고요. 검은 백조가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제 경제 용어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인 그 검은 백조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 존재하고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다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갑작스럽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불안 같은 걸 이런 경제 용어 단순하게 그걸 검은 백조라는 표현을 써요.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을. 그럼 그걸 준비가 안 됐으니 얼마나 경제가 휘청휘청하겠어. 그래서 회색 코끼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 예상할 수 있어. 예상할 수 있어. 저기 코끼리가 있다니까. 저 코끼리가 저쪽에서 있어. 근데 제가 자고 있어. 코끼리가 자고 있다고? 자고 있단 저 코뿔소가 회색 코뿔소. 제가 코끼리라고 했나요? 네. 회색 코뿔소란 놈인데 회색 코뿔소가 저기 자고 있다니까. 근데 저 경제 위기야 저게. 분명히 알아. 도망갈 준비는 할 수 있어. 거기까지.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냐면은 갑자기 날라온 검은 백조가 회색 코끼리를 깨워가지고 두 개 동시에 아사리빵이 된 거야. 경제판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코끼리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태국의 이제 샴 왕이 이제 참 저 이렇게 탁 쳐다볼 때 제이처럼 말 안 듣는 저기가 있어 신하가 있어요. 너 엿 먹어라 하고 하얀 코끼리를 선물을 준 거야. 이 하얀 코끼리를 쓸 때가 있나요? 얘를 노동을 시켜요. 얘는 살만 먹어요. 뭘 시킬 수 있겠어? 죽을 때 그러면 얘를 잘못해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개념들이야. 하얀 코끼리의 의미가 무용지물이고. 그 다음 네온선 빛을 바라는 백조 얘기예요. 빛을 바라는 백조가 있나요? 찾아보시면 없어. 없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경제 얘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별로 좀 안 좋다고 우리나라도 외국도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사회자님이 이게 대공황이냐 어떤 이한테는 대공황보다 더 엄격한 공황일 수 있고 그 대공황과 같이 그 산발적인 자기 예측 못한 불황 그게 뭐냐면 이번 코비드-19 코로나19가 나와서 이게 검은 백조 역할을 한 건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예상된 회색 코뿔소 같은 그런 예상 가능한 그런 경제에 같이 온 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지금 제가 무슨 경제 전문가예요. 제가 무슨 장하준 교수예요. 김상조 저기 청와대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변방에서 그냥 아름다름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5분 기네. 그런데 볼 때는 그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 건 아닌가 위기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지수가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요. 위를 쳐다보지 않아요. 부동산이 언제 제일 많이 팔릴까요? 떨어져 있을 때. 부동산이 떨어질 때 많이 팔리나요? 오를 때 많이 팔리나요? 오를 때. 오를 때 그렇죠. 이 센티멘탈 개념이라고 있는데 멘탈 그 사회적 분위기 멘탈 자체가 오를 때 공격 추격 매수를 많이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런 결론 지금은 그게 무엇이든 사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 들고 특히 더더욱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 필드 로드샵을 운영하면서 현장에 1층 상가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위험스러운 거는 상가는 굉장히 위험해요. 상가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장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집은 사야 되거든요. 집은 꼭 의식주의 집은 있어야 되거든요. 상가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5분만 끝났습니다. 힘드네 시간 때문에. 아니 근데 곰님이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설명으로 4분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얘기하라니까. 부동산 얘기 1분 만에 딱 끝내시고 지금 곰님이 자연에서 오신 것과 정말 자연에서 오셨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게 코끼리, 코뿔소 와.
와, 진행 잘하네, 우들이. 새로운 매력이에요. 그래서 얘기 아직 잘 들었고 일단은 보합으로 하시고 절대 상가는 지금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곰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키우미님 쑥쑥 키워주실 것 같은 키우미님께 발언권을 드려보겠습니다. 5분이 생각보다 기네요. 길어요. 네. 짧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눈앞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영향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거는 불을 지피는 역할만 했었던 뿐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뭐 러시아랑 그다음에 그 사우디의 뭐 유가 전쟁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셰어가스, 미국의 셰어가스를 통한 뭐 이런 걸로 회사가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크게 그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것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못해도 한 4, 5개월 안에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3번의 그 위기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했잖아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외부의 영향인 거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침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랑 틀려서 우리나라는 주택을 예를 들자면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심리적 그게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땅이 작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로 그동안 투자를 못했던 분들은 너무 비싸서 계속 투자를 못하고 고민만 하고 지켜봤던 분들은 오히려 이때쯤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도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상가나 이런 것들은 투자에 대한 지금 위험이 많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확실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땅이나 아니면 주택도 요새는 주택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이나 이런 데들도 지금 계속 그 신축 아파트가 생겨나긴 해야 되지만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도시재생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푸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조그맣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뭐 무서워서 뭐 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뒤에서 쳐다보시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그래야 나중에 내가 좀 더 빨리 투자를 했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준비를 좀 하셔서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문의를 오고 그러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곳에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런 영향들이 그 매수나 이런 것들에 확실히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단계긴 한데, 그래도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지면 조금만,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떨어지면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5분 되게 안 가네. 길죠. 네. 네. 생각보다 네. 되게 안 가네. 무서운 아이디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투자 적기일 수 있다. 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네, 이런 말씀이시죠.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요 2분을 제이님한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그 2분을 제가 다른 주제로 가장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었던 게 IMF잖아요. 우리가 그쵸? IMF 때만큼 힘이 들었던 적이 없다라는 아마 인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이님께 이 이분과 함께 IMF 때 부동산 시장이 어땠었고 그 이후에 조금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008년 네. 디테일을 더 많이 하시죠?
그럼 아니, 같이 연결해서 한번 해주세요. 97년도 IMF 때는 제이가 어렸을 때예요. 제가 잘 모를 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입니다. 네, 어릴 때. 차라리 그럼 이제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보면 때. 2008년. 네. 아니 네. 뭐 그건 상관없고요. 네 일단 그래서 7분? 조금 더 너무 드리려고 긴데? 했는데 저 너무 10분 길어. 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예, 그러면 딱 7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기 이렇게. 채널 돌린다니까. 일단 소신 발언하는 시간이네. 네. 제가 그 밸류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네.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그쵸. 오늘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이 경제 대공황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얘기는 다들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황을 올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경기는 죽었어요. 그렇죠. 죽는 데는 빠르고요. 사는 데는 오래 걸린다는 거. 그게 또 하나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존의 내용들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이유는 과거에는 시차가 좀 있었어요. 뭐 IMF 때 사실 저는 피부로 느꼈던 게 뭐냐면 IMF가 터진다 땅 터졌죠. 그리고 회사들이 도산을 하는 동안 몰랐어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사태가 됐어요. 금융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태평양 건너 저 회사들이 저런다고 설마 라고 했거든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2달하고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9월 달에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에 관련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들이 언제 들어서 본격적으로 슉 사라지냐면 11월 달에 사라져요. 2달 동안은 아직 끝 불이라고 그러죠. 끝 불씨가 계속 살아서 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맞겠느냐라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경기가 죽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외 변수가 우리나라의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 부분들이 3번 있었죠. 이번이 과연 4번째냐라고 볼 때 전 4번째라고 봐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사실 그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이유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죠. 네. 지금이 장밋빛 청사진을 꿈꿀 때는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맞춰서 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비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면 경제 공황이 올 것이냐 말 거냐를 고민할 게 아니라 경제 공황이 왔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시차가 굉장히 오래 걸렸었죠.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동안 사실 감염병 문제도 외국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지구촌이라는 얘기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한순간에 빵 하더니 맞아. 쫙 퍼졌죠. 뭐 누가 먼저 오픈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어쨌든 쫙 퍼져나갔어요.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느 나라가 대응을 잘하고 있고 어느 나라가 못하고 있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사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경기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화제를 돌려보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가장 좋은 선택과 나한테 좋은 기회가 뭐냐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 팔려요. 지금 부동산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을 여러 번 줬었죠. 팔아라에 대한 시그널을 여러 번 줬으나 사람들은 그동안 무시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부의 지침대로만 하면 돼요. 사러 갈 때 사고 팔라고 할 때 팔면 되거든요. 제가 밸류스다에서도 수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들 무시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양도소득세 안 내게 해줄 테니까 사라. 조세 특례 제한법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뭐 얼마 무궁무진한 그 완전 그 쓰레기 같은 법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스트렝스가 뭐예요? 결국 팔라는 거죠.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팔라는 거예요. 팔아야죠. 네.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 시장.
이라는 거죠. 누가 사고 싶을까요? 어차피 사면 떨어질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진짜 사는 게 맞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래요. 아까 우리 키우이님 얘기하셨듯이 위기가 기회일 수 있으니 지금 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은 이제 시점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때보다 더 비싼 가격이 되면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네. 어쨌든 부동산 투자라는 게 단기 투자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무슨 투기 상품도 아니고 샀다가 팔았다 하는 시장도 아니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걱정들 하시는데 전 항상 드리고 싶으면 양도를 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세금을 내는 거 소득이 없는데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경제적으로 내가 감당할 여력이 그쵸.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팔라고 했는데 안 팔고 있어서 보유세 증가에 대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그렇겠죠. 느끼게 되실 분들은 사실 우려스러운 바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가볍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깊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실수요자 관점. 내가 꼭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기회가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안 오거든요. 그런 기회를 기다렸다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늘 얘기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분들에게는 사실 지금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일단 본인의 의지와 선택으로 큰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 많이 움츠러져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것은 지금은 맞다라고 봐요. 과연 백신이 언제 나올지 이 사태의 확산이 어떻게 언제 쪼그라들지 한 가지 기대해야 되는 거 하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 누구보다도 빨리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다들 각자 입장에 맞는 현명한 선택들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은 아주 딱 맞. 오. 역시 이 강연을 하시던 분이다 기가 보니까 막히네. 시간을 정말 입을 딱 안 줬으면 어떡할 칼같이 뻔했어. 7분에 저를 맞추셨는데 맞췄을 겁니다. 한 가지 듣다 보니 네. 정부에서 계속 팔라고 하고 정책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너무 지금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팔려고 해도 가격은 오르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사람의 심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를 불신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똑똑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올바른 똑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부패하고 또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요. 사실 그거는 2차원적인 문제지. 당장 급한 문제부터 불을 꺼야 되는 거는 거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똑똑한 분들이 모여서 똑똑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번 사태도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도 큰 손해는 안 볼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좀 첨언을 하자면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에 대한 일관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부 불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정부가 그 정부를 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걸 정부라고 이제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5년 동안 정책이 반드시 5년 뒤 또 바뀌는 거야. 정책의 일관성 부재였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관성이 부분들-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 달아 오르면 찬물을 끼얹는 거고 시장이 꼬여 있으면 항상 불을 그렇게 데피는 흐름은 거거든요.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그 부분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과연 없어질 것이냐라고 보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집값 폭등이 계속되고 보유세 올리고 뭐 세금 때리고 똑같은 상황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 뭐 더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번 뭐 사실 대출 규제 관련된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부동산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었잖아. 다 주택 얘기잖아. 주택 투자해서 그걸로 돈 벌었잖아. 토지 투자한 게 몇 프로나 된다고. 나 지금 귀를 막고 있어요. 아니 앞에 너무 이빨 세신 분이 계셔갖고 이거 머리를 정리하겠다 막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막 지금 머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4월 15일 날 선거 끝나면 그 기존 정부의 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5년 더 7년이 6, 7년 더 진행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분명한 건 사회, 경제, 정치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거를 하셔야죠. 투표하셨어요? 사전투표 이번에. 했습니다. 요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거 선거 끝나고 올라가겠는데, 그렇지? 그럴 수도 그렇지,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올릴 때 뭐 별건이지만 랜덤으로 올리는 건 나쁘지 않아. 상황들을 이렇게. 네. 왜 똑같은 옷 입은 걸 이렇게 하지? 네. 그래서 시작입니다. 제이님께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시작드릴게요. 제이님께서는 지금 현재 경제 공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상황을 추론하시고 다만 실수요자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번이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우리 똑순이. 네. 똑순이님께 5분을 드리겠습니다. 똑순이 안 똑순이. 뭐 귀를 막아야겠어요. 이런 이모티콘이 있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사달라 그래야겠다. 똑순이님은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우선은 지금 뭐 공황이 왔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오늘 얘기 시작이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지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 상황으로 네. 저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죽었나 안 죽었나 시장이 그 관점에서는 살아있지는 않죠. 당연히 죽었어요. 근데 얼만큼 죽었나 이거는 시장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빠진 지역도 있지만 계속 짱짱하게 그 자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거는 약간 분류해서 나중에 본인이 뭐 투자를 하시거나 매각을 하시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 각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파트 시장 확실히 죽었어요. 그리고 상가는 공실이 나오는 곳들이 있어서 또 한동안 너무 많은 상가가 공급됐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하고 별개로 상가 시장은 죽었다고 봐요. 그런데 거꾸로 이때이기 때문에 잡기 어려운 상가들이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아니면 임차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어떤 유형의 상가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기회일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아파트도 뭐 지역 따라 다르겠죠. 내가 꼭 들어가고 싶었던 지역이었어요. 만약에 반포를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 그런데 결국 상승장에서는 사겠다고 한다고 그 물건이 나올까요? 또 그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편차가 있다라고 보는데 거꾸로 저는 마지막으로 제일 좋다라고 보는 게 토지 시장은 많이 살아 있을 거라고 봐요. 기회.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다는 게 아니고 기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어려웠지만 그 어느 나라 세계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뭐 마스크만 판매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산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려운 저희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지만 거꾸로 다른 쪽의 경제는 되게 활성화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의료 쪽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또 다른 영역으로 자본을 밀어줄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어려운 시점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대신에 경매 시장이 앞으로 조금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요. 이자를 잘 내면 좋죠. 그치. 경매로
처분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자를 못 내서 그런 것도 있고 일반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경매로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도 법무사업계나 뭐 이런 데는 명도 소송하고 관련된 게 줄을 이어 있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그 다음 일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임대료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체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곳들은 대충 협의 보시고 세입자하고 굳이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세입자하고 관계를 정리하시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마 경매 시장이 한동안은 꽤 시끄러울 거거든요. 한동안 경매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인한 이렇게 과수요가 한참 있을 거니까 본인이 관심 두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경매 물건들이 나오는지나 뭐 보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을 그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자가로 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임대를 주고 있는 거냐에 따라 물건이 다를 거고요. 또한 실거주를 채운 물건이냐 아닌 물건이냐는 아까 제이님이 정책 얘기하셨는데 정책하고 엄청 많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종부세도 다주택자 과세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실거주 안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실거주 안 하면 9억 이상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이 플러스 되니까. 예, 분리돼서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안 내리고를 떠나서 과세로 인한 손실이 더 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게 좋은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좋은 물건이 괜찮은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금액으로 나오기만 한다고 하면 그 시장을 실수요로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집을 바꾸려면 꼭 1년 이내에 바로 파셔야 되니까 안 그러면 비과세 받은 부분을 다시 환급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 조건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우, 네.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5분 동안 딱 또 시간 맞춰서 아주 잘해주셨어요. 오드리님 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제 첫 서두로 경력 10년 이상 되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날로 먹으려고. 진행을 잘하는데. 진행 좋네.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19는 쉽게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가라앉을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나 그런 데서 보셨으면 항공업계가 직격을 맞았다라고 하시면 일반 분들은 항공사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 그 항공기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다른 업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공사, 또 여행업계, 면세점업계, 또 온갖 관광지 업계들이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국내에서도 외부 효과로 인해서라고는 하지만 쉽게 해결이 된다. 우리가 백신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바로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 갈 수 있으니 조금 더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참에 그냥 해외여행 가지 말고 국내 여행 하시면 되겠네. 어딜 여행을 가요? 집에서 방콕 여행 안 되죠. 넷플릭스나 인터넷으로 여행도 아주 좋습니다. 넷플릭스 여행이요? 네, 넷플릭스로도 영화 여행? 굉장히 영화도 그렇고 다큐도 있고 세계 관광지들 다 소개하는 채널들 되게 그런 많아요. 것들. 요새 넷플릭스 산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협찬 많다고 나 근데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는 나는 좀 나도 이제 어떻게 해서 봤는데 내가 8시간 10시간 앉아서 보고 있더라니까 가만히 밤새서. 중독성이 있죠. 그게 넷플릭스의 장점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한국 테마 기획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극장을 네. 1회서부터 다시 본다. 그런 것도 인간극장? 활용하시면 돼요. 네. 내가 인간극장의 내 삶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진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의견들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대담 형식을 취해봤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끝내기 전에 아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